자네, 이 도면 기억하는가? 아버님, 그게 무슨... 자네가 지금 내 딸에게 내민 10억짜리 투자 계획서, 30년 전 자네 아비가 썼던 이 가짜 도면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 그날의 대면이 있기까지 모든 것의 시작은 사위의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은행 수석 강정사로 살아온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죠. 그날 저는 사위의 서류 가방에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금액 무려 10억 원. 담보는 사별한 남편이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실행 예정일은 고작 이틀 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30년의 한을 품은 아버지의 마지막 싸움. 지금부터 그 기록을 시작합니다. 박진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지요. 사위 강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 일찍 들어왔네. 지훈은 현관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미팅이 많아서 피곤하네요. 씻고 올게요.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진태 씨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지훈의 서류 가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어라. 진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예정 통지서. 신청인 명의는 딸 선영이었습니다. 대출 금액 무려 10억 원. 담보로 잡힌 것은 사별한 남편이 선영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 종로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진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실행 예정일은 이틀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선영이가 아닌 지훈의 가방에 들어있을까요? 더구나 선영이는 이런 대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태 씨는 급히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온 지훈이었습니다. 43세 지훈은 여전히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요. 아, 자네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져서 주워 넣었네. 진태 씨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나 보네요. 지훈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억 원짜리 대출. 선영이 명의로. 그것도 딸이 모르는 사이에. 진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종로 마에스트로 이강혁 사건 자료였습니다. 당시 은행 내부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부에서 작성한 사기 사례 분석 보고서, 그리고 피해를 당한 동료 김상철 과장이 마지막으로 진태 씨에게 건네며 이것만은 남겨두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라고 했던 투자 서류 원본. 이건 설마. 진태 씨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상철 형이 투자했던 종로 재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이강혁이 사용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진태 씨는 이 자료들을 평생 간직해왔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며칠 전 지훈이 선영에게 보여줬던 투자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개발 투자. 1년 안에 2배 수익 보장.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진태 씨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었습니다. 진태 씨는 며칠 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둔 지훈의 투자 계획서 이미지를
휴대전화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서류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도면 자체는 달랐습니다. 당연했지요. 30년 전 종로와 지금의 강남은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부풀리는 문구의 구조, 안전한 투자, 보장된 수익, 1년 내 2배라는 핵심 키워드의 반복, 투자금 납부 일정을 3단계로 나누되 마지막 잔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 심지어 계약서 하단의 면책 조항을 작은 글씨로 숨겨놓는 수법까지. 이건 똑같은 거야. 형식은 달랐지만 본질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30년 전 감정사로서 수백 건의 서류를 검토했던 진태 씨의 눈에는 명확했지요. 이것은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직접 배운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자네, 대체 누구인가? 진태 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시절 후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그중 한 이름 최영준. 현재 신용정보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옛 후배였습니다. 진태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나 박진태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네. 그런데 형준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말씀하세요, 형님.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부탁하네. 강지훈이라는 사람인데. 진태 씨는 지훈의 인적사항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조회해주게. 호적관계, 과거 주소 이력, 사업자 등록 현황 같은 것 말일세. 알겠습니다, 형님.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진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료 상철 형이 모든 것을 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진태 씨, 내가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상철 형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딸이 자신을 원망하더라도, 설령 가족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다음 날 아침, 진태 씨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진태 씨는 지훈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정중한 태도,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사업은 잘 되나? 진태 씨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됐구만. 선영 씨도 함께 투자하기로 했고요. 좋은 기회거든요. 진태 씨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건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진행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억 원짜리 대출을 적당한 선이라고 말하다니. 진태 씨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조심해서 하게.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법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진태 씨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틀 뒤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니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서 보면 되겠나? 형님 댁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진태 씨는 산책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카페 구석 자리. 최영준 부장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거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진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가명입니다. 호적 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본명은 이지훈, 1979년생.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이강혁입니다. 진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혁? 30년 전 그 사기꾼. 네, 형님. 일치합니다. 최 부장이 파일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94년 종로 마에스트로 사건 기사. 그리고 그 옆에 최근 확보한 이지훈의 가족관계 증명서. 불안에 적힌 이름 이강혁. 더 있습니다, 형님. 최 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지훈, 아니 강지훈은 지난 15년간 4차례 결혼했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별한 여성들이었고요. 공통점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진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 김미경 씨. 2009년 결혼. 남편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8개월 만에 전액 투자 사기로 날렸고 강지훈은 증발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정수진 씨. 2012년 결혼. 남편이 남긴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모두 담보대출로 잃었고 역시 강지훈은 사라졌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부인 윤혜진 씨. 2016년 결혼.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건물을 팔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가 네 번째입니다. 진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단지 네 번째 재물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수법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해외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부인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게 만들고 그 돈을 빼돌린 뒤 증발하는 겁니다. 최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님, 제가 과거 강지훈의 범죄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세 차례 모두 대출금이나 투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됐습니다. 회사명은 매번 바뀌지만 실제 소유 구조를 추적해 보니 모두 같은 루트였습니다. 이번에도 10중 8구 같은 방식을 쓸 겁니다. 진태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선영이 인감도장은? 네, 제 예상으로는 이미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출 실행 예정일이 이틀 뒤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은행 VIP 상담실에서 최종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영 씨는 그날 강지훈과 함께 은행에 간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강지훈 혼자 위조된 서류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준아, 은행 쪽에 연락할 수 있겠나? 네, 형님. 그 은행 지점장이 제 동기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해서 대출 실행을 중단시켜야겠네. 그리고 이틀 뒤 내가 그 상담실에 가 있겠네. 그 자리에서 저 인간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어. 최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선영 씨한테는 미리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진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이는 믿지 않을 거야. 1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는데 내 말을 믿을 리 없지. 차라리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와 함께 보여주는 게 낫네.
아무리 아파도 그게 딸을 위한 길이야. 진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진태 씨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선영이와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수 성적표 왔어. 우와, 수학 100점이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한데? 당신이 매일 봐줘서 그래. 고마워, 여보.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진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진태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날씨가 좀 쌀쌀하더구나. 아버님, 따뜻한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네. 진태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이강혁의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 부장이 건네준 이지훈의 범죄 기록. 아버지와 아들. 30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 진태 씨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번째 부인, 김미경 씨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요. 두 번째 부인 정수진 씨, 세 번째 부인 윤혜진 씨, 모두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 선영이가 네 번째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진태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전 동료를 지키지 못한 무력함.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상철 과장의 무너진 얼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퇴직 후의 꿈이 산산조각 난 그 순간. 진태 씨, 내가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상철 형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이 선영에게 보여줬던 투자 계획서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년 전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법의 본질이 똑같았습니다. 이지훈, 내 놈은 아비의 범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3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태 씨는 서랍에서 30년 전 상철 형이 남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상철 형, 이번엔 제가 해냅니다. 이번엔 반드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지만 진태 씨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30년 만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박진태 대 이지훈. 아니, 박진태 대 이강혁 부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었던 그 사람이 왜 저를 배신한 걸까요? 30년 전 1994년 봄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본점 감정평가실. 당시 42살이었던 박진태 씨는 책상 위에 쌓인 부동산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수석 감정사. 그 자리는 부동산과 골동품의 진위를 가려내는 금융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책 중 하나였지요. 진태 씨,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옆 책상의 동료 김상철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상철 씨는 진태 씨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불과 1년 앞둔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지요. 이게 뭔가요, 상철 형? 개발 예정지 투자건인데 좀 이상해서요. 상철 씨가 건넨 서류는 종로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 제안서였습니다. 건물 배치도, 예상 수익률 표, 투자금 납부 일정.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담당자가 아주 신사적이더군요. 이 회장이라고 부동산 개발 전문가래요. 진태 씨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형, 이 건물 배치도 출처가 어디죠?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발급받은 거래요. 하지만 진태 씨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배치도의 인쇄 상태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관공서 서류 특유의 도장 흔적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구가 지나치게 반복되었습니다. 안전한 투자, 보장된 수익, 1년 내 2배. 진태 씨는 이런 문구들이 반복될 때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형,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때 상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태 씨, 솔직히 말하면 이미 계약금을 넣었어요. 2천만 원. 진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천만 원. 당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형, 왜 그렇게 급하게?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전부예요.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장이 그러는데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납부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준대요. 2배? 그 달콤한 말. 형,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잔금은 입금하지 마세요. 진태 씨는 그날 저녁 직접 시청 도시계획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종로 재개발 프로젝트요? 그런 계획 없는데요. 이 배치도도 우리 쪽에서 발급한 게 아닙니다. 가짜였습니다. 진태 씨는 급히 상철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날 오전 이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잔금 8천만 원을 송금한 뒤였습니다. 형,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기예요, 이건. 하지만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증발한 뒤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는 불통이었지요. 상철 씨가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던 호텔도 확인해 보았지만 그날의 예약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상철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15명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만 총 20억 원. 범인의 이름은 이강혁. 사람들은 그를 종로 마에스트로라고 불렀습니다. 치밀한 계획, 완벽한 서류 위조, 신사적인 태도.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사기극을 연출하는 그 수법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강혁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상철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꿈도 산산조각이 났지요. 진태 씨, 내가 미안하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상철 씨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진태 씨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은행 수석 감정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료 한 명 지키지 못한 무력함. 그것은 진태 씨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태 씨는 종로 마에스트로 이강혁의 사건 파일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행 내부 부실 채권 리스크 관리부에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이강혁의 몽타주, 그리고 상철형이 마지막으로 건네며 이것만은 남겨두게라고 했던 투자 제안서 원본. 진태 씨는 그 서류를 받으며 상철형에게 약속했습니다. 형, 이 자료는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한을 풀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태 씨는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딸 선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요. 선영이의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진태 씨는 손주 민수를 보며 30년 전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선영이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 나이에 홀로 남겨진 딸. 아들을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팠지만 진태 씨는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수도 키워야 하는데. 선영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기엔 충분한 재산이었지요. 선영아, 천천히 생각해. 아빠가 옆에 있잖니. 하지만 혼자 남겨진 딸의 외로움을 진태 씨는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선영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강지훈이라고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진태 씨가 처음 지훈을 만났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3세 지훈은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말씨도 공손했고 선영이를 대하는 태도도 다정했지요. 장인어른 선영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도 제 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진태 씨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식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선영이와 민수를 위해 헌신적이었습니다. 민수의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선영이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지요.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지훈 씨 만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딸의 그 말을 들으며 진태 씨는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훈이 선영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강남에 좋은 오피스텔 부지가 나왔어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불릴 수 있어요. 선영이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잠깐만, 제가 투자 계획서 보여드릴게요. 지훈이 가져온 서류를 보는 순간 진태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면 자체는 물론 달랐습니다. 30년 전 종로와 지금의 강남은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방식이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구의 구조, 안전한 투자, 보장된 수익, 1년 내 2배라는 핵심 키워드의 반복, 투자금 납부 일정을 3단계로 나누되 마지막 잔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 심지어 계약서 하단의 면책 조항을 작은 글씨로 숨겨놓는 수법까지 30년 전 상철형을 파멸로 이끈 그 방식과 본질이 똑같았습니다. 자네, 이 서류 어디서 받은 건가요? 진태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개발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왜요, 아버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진태 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종로 마에스트로 이강혁의 사건 파일. 그 안에 있던 투자 제안서와 지훈이 보여준 투자 계획서를 비교했습니다. 형식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문구의 배치, 수익을 과장하는 숫자의 나열,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조건. 이건 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면 진태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민 반응은 아닐까? 30년 전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훈의 서류 가방에서 흘러나온 대출 실행 예정 통지서를 본 순간 진태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최영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지훈의 본명은 이지훈, 아버지는 이강혁, 30년 전 종로 마에스트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서 있었지요. 상철 형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던 그날,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날. 상철 형, 이번엔 다릅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아냅니다. 같은 비극이 내 딸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대출 실행일입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영준 후배를 통해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고 대출 실행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은행 VIP 상담실에서 30년 만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태 씨는 서재로 돌아가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상철 형이 남긴 투자 제안서, 은행 내부에서 작성한 사기 분석 보고서, 이강혁의 몽타주, 그리고 최영준이 확보한 이지훈의 범죄 기록.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지훈, 아비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진태 씨는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지키지 못한 동료, 그리고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딸. 두 개의 시간이 진태 씨의 마음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내 행복을 지키지는 못했어. 하지만 내 미래만큼은 반드시 지켜낼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는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은행 감정사 시절 입던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옷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지요. 거울 앞에 선 진태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낸다. 진태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 지훈이 자고 있었습니다. 4시간 뒤면 그는 은행으로 향할 것입니다. 10억 원을 빼돌리기 위해, 딸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하지만 그곳에는 진태 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0년의 한을 품은 채,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심을 품은 채. 이지훈,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일 전날 밤, 박진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3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새벽 5시
진태 씨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가져갈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상철 형이 남긴 투자 제안서, 은행 내부 사기 분석 보고서, 최영준이 확보한 이지훈의 범죄 기록, 그리고 전 부인들의 피해 내역,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거실로 나오자 지훈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지요.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10억 원을 손에 넣을 사람의 여유였지요. 자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진태 씨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 오전에 은행 볼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투자건 최종 계약하는 날이에요. 선영이도 함께 가나? 아니요, 제가 혼자 다녀올 겁니다. 서류가 복잡해서 제가 처리하는 게 낫거든요. 진태 씨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역시 혼자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조심해서 다녀오게. 네, 아버님. 지훈이 커피를 다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최영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준아, 예정대로 진행하네. 9시 반에 은행에서 보세.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님. 지점장님도 모두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태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오전 8시, 진태 씨는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지우는 아직 안방에서 준비하고 있었지요. 진태 씨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전철 안.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에게 오늘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려 은행으로 향하는 길. 진태 씨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 진태 씨는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현대식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지요. 형님. 뒤에서 최영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형준아, 고맙네. 준비 다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고객 전용 공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지점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태 선배님, 김동욱입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동욱이, 자네가 여기 지점장이었구나. 네, 선배님. 최영준 부장님께 모두 들었습니다. 대출 실행은 이미 보류시켰습니다. 김 지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 씨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10시에 오면 상담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고맙네, 동욱이. 선배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찰 협조는 은행 내부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 은행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대신 은행 밖에 경찰이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강지훈 씨가 도주하려 하면 밖에서 체포될 겁니다. 진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고맙네.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테이블, 편안한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광화문 거리. 모든 것이 차분하고 고급스러웠지요. 진태 씨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30년 전 투자 제안서, 이지훈의 범죄 기록, 전 부인들의 피해 내역, 그리고 호적 등본,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형님, 긴장되시죠? 최 부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네. 이제 긴장할 것도 없어. 시계가 9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10분 뒤면 이지훈이 도착할 것입니다. 진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곧 30년 만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전 10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지점장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지훈 고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상담실 안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박진태, 그리고 그 옆에 최영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수많은 서류들. 아버님, 왜 여기 계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진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지요. 무슨 뜻이십니까? 앉게. 진태 씨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할 이야기가 많아.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지요. 김 지점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진태 씨, 최영준, 그리고 지훈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아니, 이지훈. 본명으로 부르는 게 맞겠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강혁. 30년 전 종로 마에스트로라 불린 사기꾼. 그 사람의 수법을 자네가 그대로 물려받았더군. 진태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30년 전 자네 아버지가 사용한 투자 제안서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우리 선영이에게 보여준 투자 계획서. 두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도면은 다르지. 당연하지. 30년이 흘렀으니까. 하지만 수법은 똑같아.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문구 배치, 그리고 사기꾼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 모든 게 일치해.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지훈 씨, 지난 15년간 4차례 결혼 기록이 있습니다. 김미경 씨, 정수진 씨, 윤혜진 씨, 그리고 박선영 씨.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여성들이죠. 그리고 자네는 결혼 후 1년 안에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서류 위에 전 부인들의 사진과 피해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김미경 씨 3억 원 피해, 정수진 씨 5억 원 피해, 윤혜진 씨 4억 원 피해, 그리고 오늘 우리 선영이에게서 10억을 가져갈 작정이었지. 진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선영이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사흘 전 인감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의 CCTV입니다. 화면 속에서 지훈은 여성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선영이의 신분증으로 인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몰래 인감 도장을 위조했죠. 그리고 오늘 위조된 위임장으로 10억 원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었고요.
대출금은 즉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될 계획이었습니다. 과거 3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차가운 음성이었지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죠. 그럼 저는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 지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선영 씨는 무너질 겁니다. 1년 동안 쌓아온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진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선영 씨의 재산은 지키시겠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아버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하지만 진태 씨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래, 선영이는 무너질 거야. 내 딸이 얼마나 아파할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진태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놈 같은 인간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지금 아파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낫지.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네. 진태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미 대출은 보류되었네. 그리고 은행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 자네가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체포될 거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진태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년 전 내 동료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내 딸만큼은 지킬 거야. 설령 딸이 날 원망하더라도.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선영 씨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태 씨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지요. 은행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이지훈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 씨와 최 부장은 3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지훈의 모습. 형님, 해내셨습니다. 최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거웠지요. 이제 선영이한테 가봐야겠어. 진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형준아, 네 형님, 내가 잘한 걸까? 최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선영 씨는 지금은 아프시겠지만 언젠가는 형님의 용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진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태 씨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선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가 왜 경찰에 잡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진태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선영아, 아빠가 뭘 한 거예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내 남편을 신고한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듣기 싫어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질투한 거잖아요. 내가 행복한 게 싫었던 거잖아요. 선영아, 그게 아니야. 지훈 씨는 사기꾼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나를 사랑해요. 민수도 사랑하고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빠가 나타나기 전까진 진태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증거가 있어. 진태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는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전에도 3명의 여자들을. 듣기 싫다고요. 선영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태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진태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겼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재산은 지켰지만 딸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좀 아프셔.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맑은 눈망울이 진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진태 씨는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진태 씨는 선영이의 방문 앞에 저녁 식사를 놓았습니다. 선영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지요. 진태 씨는 쟁반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은행 상담실에서의 대결, 경찰에 체포되는 이지훈의 모습, 그리고 무너진 딸의 얼굴. 내가 잘한 걸까?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영준 부장이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잘 모르겠네, 형준아. 형님, 오늘 이지훈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선영 씨 포함 4명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을 썼다고요. 그리고 최 부장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경찰이 이강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태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 네, 이지훈의 진술에 따르면 10년 전까지 아버지와 연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강혁은 신분을 세탁하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진태 씨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내던 진짜 범인. 형준아,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 주게. 네, 형님. 전화를 끊은 진태 씨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강혁의 몽타주. 30년 전 모습이었지요. 지금은 70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진태 씨는 매일 문 앞에 식사를 놓았지만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밥 좀 먹어라. 진태 씨가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빠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진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태 씨, 이지훈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이강혁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진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신분을 세탁하고 김용철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회원권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내일 검거 작전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진태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태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선영이의 방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선영아, 아빠 다녀올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태 씨는 한숨을 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형사들과 합류했습니다. 박진태 씨, 오늘 드디어 30년 묵은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수사팀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가량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회색 건물이 김용철의 사무실입니다. 형사가 가리킨 곳은 조용한 골목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을 포위하겠습니다. 박진태 씨는 차에서 대기해 주세요. 수사팀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진태 씨는 차 안에서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한 노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신사적인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그 얼굴은 진태 씨가 30년간 잊지 못한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진태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이강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박진태 감정사? 이강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 만이군요. 진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당신을 잡을 날을. 잡다니.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당신 아들이 모든 걸 자백했소. 그리고 당신의 과거 범죄도 모두 밝혀졌지. 이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내 작품을 망쳤군. 작품? 진태 씨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 걸 작품이라고 하시오? 당신 때문에 내 동료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소.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는지 아시오? 이강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들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지.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진태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려. 형사들이 이강혁을 차에 태웠습니다. 진태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진 정의였지요.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진태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상철 형, 해냈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태 씨는 휴대전화로 김상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 형, 나 진태야. 진태 씨? 무슨 일인가? 형, 이강혁을 잡았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30년 만에. 상철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 씨, 정말인가? 네, 형. 그리고 그의 아들도 잡혔습니다. 아들? 진태 씨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정체, 30년 전과 똑같은 수법,
그리고 검거까지. 진태 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상철 형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이 한을 품고 살았는데 드디어 풀렸구나. 형, 죄송합니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니야, 진태 씨. 자네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태 씨, 그런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리 무거운가? 제 딸이 그 사기꾼과 결혼했었습니다. 뭐, 딸을 지켰지만 딸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진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상철 형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태 씨, 자네는 올바른 일을 했어. 지금은 따님이 아프시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를. 그럴까요, 형?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 전화를 끊은 후 진태 씨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이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요. 진태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강혁과 이지훈 부자를 모두 잡았습니다. 30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요? 그때 선영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온 선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선영아. 진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이는 진태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지요. 선영아, 아빠가 할 말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지훈 씨가, 아니, 이지훈이 사기꾼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에도 3명한테 같은 짓을 했다는 거. 선영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가 날 지켜준 거죠. 진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아, 아빠는 알아요. 선영이가 진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아빠가 옳은 일 하신 거 알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1년 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연기였잖아요. 선영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태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내 마음 아프게 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잃을 수 없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래, 천천히 하자. 아빠가 옆에 있을게.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태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영이도 이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과 이지훈의 체포 소식은 그날 저녁 뉴스로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검거된 연쇄 사기범 부자. 피해액 총 30억 원 추정.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박진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선영이는 방에서 나와 뉴스를 함께 보았습니다. 화면 속 이지훈의 모습을 보며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태 씨, 이강혁과 이지훈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 이강혁은 30년 전 사건까지 합쳐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지훈은 연쇄 결혼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피해자분들께도 배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30년 묵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태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상철 형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상철 형, 나 진태야. 진태 씨, 뉴스 봤네. 정말 대단하더군. 형, 배상 절차가 시작된답니다. 그래. 하지만 진태 씨, 상철 형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저 그놈들이 벌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루어졌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형, 제가 찾아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한번 내려오게. 술이나 한잔하세. 일주일 후, 진태 씨는 상철 형이 사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진태 씨, 정말 오랜만이야. 형, 건강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작은 선술집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지요. 진태 씨, 자네 덕분에 한이 풀렸네. 형, 제가 더 일찍 그만하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상철 형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남았어. 네, 형. 우리 이겨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진태 씨, 그런데 따님은 괜찮으신가?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따님은 강한 분이실 거야. 그리고 자네가 곁에 있잖나. 상철 형이 진태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야. 진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진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상철 형님 만나고 왔어. 어떠셨어요? 좋으셨더구나. 많이 안심하시는 것 같아. 선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진태 씨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수 대단한데? 엄마가 도시락 싸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 씨는 선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강혁과 이지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태 씨와 선영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 이강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요. 피고인 이강혁,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이지훈은 지난 15년간 사별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결혼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두 피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이강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욕심을 부렸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요. 진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지훈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지훈은 방청석의 선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강혁,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지훈,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선영이가 진태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선영아, 저 상담 받으러 다니기로 했어요.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할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옆에 있을게. 선영이가 진태 씨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선영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법원 앞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진태 씨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자료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진태 씨는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상처도 많이 남았지만 지켜낸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응? 상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배우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진태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눈빛이었지요. 좋은 생각이야, 선영아.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선영이가 진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아니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민수도 집도 모든 것을. 그리고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진태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영아, 아빠는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네, 아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오래된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30년 전부터 적어온 메모들, 종로 마에스트로 이강혁의 수법, 피해자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1994년 4월, 진태 씨는 그 아래에 펜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다. 늦었지만 정의는 이루어졌다.
2024년 11월 수첩을 덮고 진태 씨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선영이와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봐요. 민수가 손짓했습니다. 진태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선영아, 내일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럼 삼겹살 어때? 좋아요. 민수야, 삼겹살 좋아하지? 네. 할머니네 가서 먹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진태 씨는 상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이강혁은 15년, 이지우는 10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네, 진태 씨. 정말 고마워. 형, 이제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자네도 따님과 행복하게 지내게. 전화를 끊은 진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선영이의 마음에도 진태 씨의 마음에도.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학교 숙제 다 했어? 네, 엄마. 다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수가 고기를 구워 진태 씨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수. 선영이는 조용히 웃으며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태 씨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철 형, 우리 해냈습니다. 진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진태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켜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진태 씨의 30년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가족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 만의 정의.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진태 씨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조용한 미소와 함께 진태 씨는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평생의 한을 풀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딸의 마음을 잃은 박진태 감정사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묻혀있던 진실과 삶이 깊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찾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